만약 내일 여러분의 배우자가 곁을 떠난다면 그날부터의 삶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나라에서 주는 돈은 얼마나 나올지, 모아둔 돈은 앞으로 몇 년이나 버틸지, 자식들이 도와줄지, 누구에게도 말 못할 불안이 가슴을 조여옵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해서 남겨진 돈만으로는 살아가기 벅차고 일하고 싶어도 나이라는 벽이 가로막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미숙 씨도 여러분과 똑같이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침내 다다른 곳은 우리 모두가 미처 보지 못했던 고독 너머의 해답이었습니다. 제1장 남편이 떠난 뒤 텅 빈 아침. 장례를 마친 지 며칠 뒤 미숙 씨는 혼자 남은 고요한 집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와 의논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중 딸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하, 성민 씨, 당신이 없다는 게 이렇게 허전한 거였군요. 관공서에도 가야 하고 은행 서류도 알아봐야 하는데 도대체 뭐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여보세요? 아, 엄마 안녕? 지금 통화 괜찮아? 응, 괜찮아. 저기 이번 주 일요일에 오빠도 부를게.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이나 재산 물려받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 엄마가 어떻게 지내실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혼자 떠안지 마. 우리도 같이 고민하고 싶으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일요일 2시 어때? 응, 고맙다. 전화를 끊고 미숙 씨는 생각합니다. 재산, 유언장. 성민 씨, 당신은 내게 무엇을 남겨주고 간 걸까요? 우리 마지막엔 그렇게 서먹서먹했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아침에 무심코 두 사람 몫에 찬물을 끓이는 일. 그런 사소한 순간에 상실감이 왈칵 밀려옵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낸 직후에는 슬픔보다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한 불안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서류 처리, 은행 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복잡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기다리고 있죠. 미숙 씨의 마음속에는 남편을 향한 후회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다정하게 대해줄 걸. 많은 분이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후회가 머지않아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2장 남편의 오랜 친구가 들려준 남편의 속마음. 장례 후 며칠이 지나고 미숙 씨 곁에 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남편의 오랜 친구였죠. 그가 들고 온 것은 빌려갔던 낚싯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미숙 씨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습니다. 성민 씨, 당신은 마지막까지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무렵 우린 제대로 대화조차 나누지 않았죠. 더 다정하게 대해줄 걸. 네, 누구신가요? 사모님, 최 선생입니다. 성민이 친구 최 선생이요. 아,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성민이한테 빌렸던 낚싯대를 돌려주러 왔습니다. 일부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선생님, 괜찮으시면 남편 사진 앞에 향이라도 하나 피워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하면서도 미숙 씨는 가슴 한구석에 작은 긴장감을 안고 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이와는 벌써 30년 넘게 알고 지냈네요. 네, 남편한테서 최 선생님 이야기 자주 들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무렵엔 저와 남편 사이에 대화가 많이 줄어버려서요. 그러셨군요. 퇴직하고 나서 남편이 낚시만 다니길래 제가 말을 걸어도 지금 바빠 하더라고요. 퇴직했는데 뭐가 바쁘다는 건지 저도 자꾸 짜증이 나서 당신은 집에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네요? 하고 모질배 말한 적도 있어요. 사모님, 사실 성민이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낚시하러 갈 때마다 요즘 미숙이랑 자꾸 다투게 되네? 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 퇴직하고 나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집에 있어봤자 방해만 될 테니 낚시터로 도망치는 거야. 라고요. 몰랐어요. 전 전혀 눈치채지 못했네요. 미숙이한테 오랫동안 고생만 시켰어. 적어도 지금은 집안일에 참견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려고 해. 하지만 그게 오히려 차갑게 보이나 봐. 성민이는요, 늘 사모님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솜씨가 부족하지만 집안을 지키는 건 사모님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낚시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먼저 가면 집안일은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게 가장 좋아.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니까. 라고요. 그런 말 살았을 때 듣고 싶었는데 난 마지막까지 알아주지 못했어. 하지만 사모님, 성민이는 사모님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일들도 자신감을 갖고 결정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로 힘드실 겁니다. 제 지인 중에도 배우자를 떠나보낸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다들 먼저 겪어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사모님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신다면 분명 좋은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 같이 일했던 영자 씨가 5년 전에 남편을 떠나보냈다고 했었지. 한번 의논해 볼까? 부부 사이에 차마 말로 다하지 못한 마음은 나이 든 부부들이 흔히 겪는 문제입니다. 나라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부의 약 40%가 배우자와의 대화가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퇴직 후의 남편은 가정에서 머물 곳을 잃고 아내와의 거리감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한 채 지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미숙 씨는 남편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회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남편은 나를 굳게 믿고 있었다는 확실한 진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빛이 그녀의 마음에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힘을 불어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3장 130만 원의 가혹한 현실. 미숙 씨는 같은 아픔을 겪은 선배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5년 전에 남편을 잃은 영자 씨. 그녀가 들려준 것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혼자 살아가기 위한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미숙 씨, 연락 참 잘했어. 나도 처음엔 뭐부터 해야 할지 하나도 몰랐거든. 영자 언니도 그러셨어요? 하지만 순서를 정해두면 한결 편해져. 이거 내가 그때 적어둔 쪽지인데 일단 생활비 지원 서류 처리. 이게 가장 중요해. 남편이 직장 다닐 때 부은 돈이 있다면 아내는 남겨진 가족을 위한 돈을 매달 받을 수 있어. 내 경우는 솔직히 생각했던 것보다 적었어. 한 달에 약 80만 원. 거기에 내 몫으로 나오는 돈을 합쳐도 한 달에 130만 원 정도. 집 세김, 전기세와 수도세, 밥값 다 빼고 나면 정말 빠듯하더라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해서 힘을 보태기로 했지. 그렇게 팍팍한가요? 나라에서 주는 돈만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미숙 씨도 서둘러 관공서에 가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봐. 그리고 은행 예금 통장. 은행에서 남편이 떠난 걸 알게 되면 통장을 막아버려. 장례비나 당장 쓸 생활비는 가족들이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찾아 쓰는 방법을 꼼꼼히 알아둬야 해. 그리고 남편 몫의 돈은 떠난 그 달치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못 받은 돈 신장하는 것도 잊지 말고. 그런 건 전혀 몰랐어요. 또 재산 물려받는 이야기. 유언장 있었어? 네,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열어보진 않았어요. 일요일에 애들이랑 이야기하기로 했거든요. 그건 잘했어. 직접 쓴 유언장이면 법원에서 확인을 받아야 해. 나라에서 도장받은 서류라면 따로 확인할 필요는 없고. 법원이라고 하면 무섭게 들리지만 그냥 가서 유언장 내용이 맞는지 확인만 받는 거야. 그런 다음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의논하는 거지. 하지만 법에는 최소한으로 물려받을 권리라는 게 있어서 유언장에 아내에게 다 주겠다고 적혀 있어도 자식들에게 최소한으로 돌아가야 할 몫이 있어. 이거 꼭 알아둬야 해. 그렇군요. 그래, 서류 도와주는 전문가에게 의논하는 게 좋아. 비용도 법률가보다 저렴하고 친절하게 알려줄 거야. 그리고 미숙 씨, 일한다는 건 돈 때문만은 아니야. 일이요? 저 벌써 예순인데요? 나도 62이야. 그래도 동네 식료품점 계산대에서 일주일에 사흘씩 일하고 있어. 요즘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60대라도 사람 구하는 곳이 꽤 많아. 게다가 일자리가 있으면 오늘은 일하러 가는 날이네 하고 일어날 수 있잖아. 아침을 시작할 이유가 생기는 거지. 아침을 시작할 이유요? 맞아. 혼자 사는 사람한테는 아침이 가장 힘든 법이거든. 하지만 일이 있으면 매일이 조금 다르게 보여.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곁에 두고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숙 씨도 괜찮아. 순서를 정해서 하나씩 해나가면 돼. 먼저 서류 확인, 다음은 재산 문제, 그리고 일자리. 막막하면 언제든 연락해.
고마워요, 영자 언니. 정말 든든하네요. 여러분은 노후에 매달 130만 원으로 생활하실 수 있나요? 집 세금, 관리비, 밥값, 병원비. 계산해보면 뜻밖의 가혹한 탈실이 보입니다. 사실 남겨진 돈만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많은 분이 시간제 일자리로 모자란 돈을 채우고 있죠. 미숙 씨는 현실의 팍팍함도 재산 문제의 복잡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60대라도 일할 곳이 있다는 것, 혼자서도 살아갈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자 씨가 말한 아침을 시작할 이유. 이건 단순한 핑계가 아니라 혼자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꼭 필요한 작지만 굳건한 삶의 버팀목인 셈입니다. 여러분이 미숙 씨라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어요? 가족과의 대화? 아니면 생활비 확인? 제 4장. 가족회의에서 공기가 얼어붙는 순간. 일요일, 미숙 씨는 자녀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유언장과 서류들이 놓여 있습니다. 아무도 나쁜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돈 이야기가 나오면 분위기는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엄마, 앉아가. 영자 아주머니한테 이런저런 서류 문제 다 알아보고 오셨다며? 응, 정말 큰 도움이 됐어. 법원에 가서 서류 확인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어. 그래, 그럼 이야기가 빠르겠네. 그래서 엄마, 관공서는 다녀오셨어? 응, 너희 아버지 남기신 몫이랑 내 몫을 합치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된대. 150만 원? 그걸로 이 집을 어떻게 유지해? 엄마, 솔직히 물어볼게. 이 집 세금만 1년에 120만 원이잖아. 거기에 전기세, 밥값, 병원비. 정말 혼자 살아갈 수 있어? 영자 언니가 알려줘서 일도 조금 하려고. 식료품점에서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엄마, 무리하지 마. 일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것 말고도 이 집 말이야. 맞아. 미안해. 꺼내기 힘든 이야기지만 지은 지 30년도 넘었잖아. 앞으로 고칠 곳도 많아질 테고 마당 관리도 힘들 텐데. 엄마 혼자서 몇십 년을 어떻게 계속 살아? 하지만 여긴 너희 아버지와 평생을 함께한 집이잖니. 알아. 엄마 마음 이해해. 하지만 마음만으로 결정하면 안 돼. 만약 엄마가 편찮으시거나 다리 힘이 약해져서 계단 오르내리는 게 힘들어지면 어떡해? 우리는 멀리 살아서 바로 달려갈 수도 없잖아. 차라리 이 집을 팔고 상가 가까운 집으로 이사하거나 아니면 아예 우리 집 근처로 오시는 건 어때? 나중에 돈이 모자라서 결국 집을 포기하게 되면 그게 더 마음 아프잖아. 아영아, 건우야, 나 이미 결정했어. 이 집은 안 팔아. 너희 아버지가 친구 최 선생님을 통해서 내게 알려주셨어. 집 문제는 내가 결정하는 게 가장 좋다고. 그러니까 내가 정할 거야. 이 집을 지키면서 여기서 살아갈 거란다. 엄마가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저희도 응원할게요. 알았어. 그럼 서류 전문가한테 부탁해서 제대로 절차 밟자. 엄마의 생활이 가장 우선이니까 그 부분은 우리 모두 찬성하는 거로 해. 응, 집은 엄마가 살아갈 보금자리니까 비용은 공평하게, 방법은 형편에 맞게 하자. 두 사람 다 고맙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집을 내 삶의 터전으로 굳게 지키고 싶었어. 가족끼리 돈 이야기를 나누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스러운 말이 때로는 부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부모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꼼꼼하게 현실을 짚어보길 바랍니다. 어느 쪽도 틀리지 않았기에 대화가 더욱 어려운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는 일입니다. 미숙 씨는 남편의 말을 버팀목 삼아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녀들 역시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모여 의논하고 각자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 그것이 앞으로의 관계를 지탱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됩니다. 제5장 창고에서 마주한 150만 원. 미숙 씨는 생활비 관련 창구를 찾았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챙겨 들고 순사를 기다립니다. 그곳에서 그녀가 마주한 것은 앞으로의 생활을 냉정하게 보여주는 뚜렷한 숫자였습니다. 김미숙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챙겨오셨네요. 그럼 남겨진 생활비 지원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편분께서 38년간 직장 서류를 유지하셨기 때문에 미숙님은 그 몫을 이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은 남편분께서 받으실 예정이었던 금액의 4분의 3입니다.
대략 한 달에 90만 원 정도 들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미숙님 보민 몫이 한 달에 65만 원 정도 되니까 합치면 매달 155만 원 안팎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그동안의 기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대략적인 기준으로만 들어주세요. 155만 원이어도 집세금이 1년에 120만 원, 전기와 물값이 한 달에 15만 원, 밥값이 한 달에 30만 원. 이것만 해도 한 달에 60만 원이 훌쩍 넘게 나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그것만으로 생활하시기엔 좀 빠듯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단독주택에 사신다면 집 고치는 비용도 무시 못합니다. 마당 잡초 뽑는 품삯이나 낡은 살림살이 바꾸는 비용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이 시간제 일자리로 틈틈이 부족한 돈을 채우고 계십니다. 역시 일을 해야만 하는 거군요. 돈이 나오기 시작하려면 신청하고 두세 달 정도 걸립니다. 그동안의 생활비는 모아두신 돈으로 해결하셔야 하니 지금부터 씀씀이를 꼼꼼히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라의 통계에 따르면 남겨준 몫을 받는 사람은 수백만 명에 이르고 평균적으로 받는 금액은 매달 90만 원 정도입니다. 본인의 몫을 합쳐도 한 달에 150만 원 남짓한 경우가 현실입니다. 반면 65살 이상 혼자 사는 사람의 한 달 평균 씀씀이는 약 155만 원에 달합니다. 즉, 들어오는 돈만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매달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미숙 씨가 창구에서 확인한 것은 뜬구름 잡는 희만이 아니라 차가운 숫자표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확히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막연한 불안만 끌어안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숫자를 똑바로 마주해야만 비로소 어떻게 뚫고 나갈지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60대에 다시 일자리를 구한다면 어떤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6장 홀로서기의 결심과 다시 찾은 일자리. 미숙 씨는 동네 식료품점에 일자리를 구하러 갔습니다. 이력서를 꾹꾹 눌러 쓰고 면접날을 맞이합니다. 60의 나이, 30년의 공백기, 그리고 이제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묵직한 이유. 미숙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김미숙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만, 저희 가게에 일하겠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남편을 떠나보내고 앞으로 저 혼자 살아가기 위해 생활비가 필요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참 힘드셨겠습니다. 이력서를 보니 30대에 일을 그만두시고 꽤 오래 쉬셨네요. 네, 그동안은 집안일과 아이 키우는 데만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렇군요. 몸 쓰는 일은 괜찮으실까요? 물건 채워 넣는 일이 주된 업무라 제법 무거운 걸 나를 때도 있거든요. 처음엔 걱정도 되지만 몸이 익숙해지도록 부지런히 움직이겠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아침 시간에 주로 나오셔야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 오히려 아침 시간이라 다행입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 아침이 가장 고요하고 적적한데 일이 있으면 아침에 눈 뜰 이유가 생기니까요. 알겠습니다. 나중에는 계산대 업무도 부탁드릴지 모르지만 처음엔 물건 보기 좋게 채우는 일부터 천천히 배워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주 목요일에 첫 교육 받으러 오세요.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속마음. 일할 수 있구나. 나도 다시 일할 수 있어. 60대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길었던 공백기, 쇠약해진 체력에 대한 걱정, 새로운 일을 잘 배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누구나 그런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많은 일터에서 장년층의 일손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턱없이 부족한 시대에 삶의 지혜가 깊고 책임감 강한 어르신들은 아주 귀중한 일꾼이거든요. 미숙 씨가 면접에서 말한 아침에 눈 뜰 이유. 이 말은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가 아닙니다. 일은 동을 버는 길목이기도 하지만 세상과 다시 이어지는 단단한 끈이기도 합니다. 온종일 혼자 집에만 있으면 마음이 한없이 밑바닥으로 가라앉게 되죠. 하지만 할 일이 있으면 오늘은 일하러 가는 날이네 하고 씩씩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작고 소박한 다짐이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는 커다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제7장 고독의 밑바닥에서 찾아낸 해답. 몇 주 뒤 미숙 씨는 식료품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바람이 불듯 시렸습니다. 어느 날 미숙 씨는 취업 상담 창구를 다시 찾았습니다. 김미숙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저 일자리는 구했어요. 식료품점에서 일주일에 이틀씩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허전해요. 돈 때문에 일하는 건 맞는데 그게 전부인가 싶고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다 보니 제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길을 잃어버린 기분이에요. 이곳을 찾으시는 많은 분이 똑같은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은 분들은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런데 그 누군가가 곁을 떠났을 때 내가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캄캄해져 버리는 거죠. 맞아요. 저는 평생을 누군가를 보살피며 살아왔는데 이제 누굴 위해 살아야 할지 눈앞이 흐리기만 해요. 미숙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오늘 아침이요? 아, 오늘은 일하러 가는 날이네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혼자 밥을 먹어야 하네 생각했죠. 그래도 밥을 든든히 먹어두지 않으면 몸이 버티질 못하니까 꼭 참고 챙겨 먹었어요. 왜 챙겨 드셨나요? 네? 안 먹으면 몸이 상하니까요. 그렇죠. 몸이 상하니까요. 다시 말해, 미숙님은 미숙님의 몸을 소중히 아끼고 계신 겁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요?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지금의 미숙님은 그 당연하고 빛나는 사실을 놓치고 계신 것 같아요. 미숙님,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살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뜻깊은 건 내가 이렇게 살아 숨쉰다는 것, 그 자체에 말할 수 없이 커다란 가치가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 숨쉰다는 것, 그 자체예요? 네. 미숙님이 아침밥을 챙겨 드시는 건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고, 일하러 가시는 건 내 삶을 단단하게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곳에 오신 것도 흔들리는 내 마음을 다잡고 싶어서 오신 거고요. 그 모든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제 생각만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은 떠나고 자식들은 다 자기 가정에 있는데 나 혼자 나 쫓아고 산다는 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아끼고 보듬는 것이야말로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미숙님이 건강하게 지내셔야 자녀분들도 마음 푹 놓고 지낼 수 있잖아요. 미숙님이 맑게 웃어야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웃을 수 있고요. 반대로 미숙님이 쓰러지신다면 자녀분들 가슴이 얼마나 철렁 내려앉겠습니까? 걱정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건 곧 내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미숙님, 일한다는 건 단지 돈을 버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주보는 것, 누군가에게 작은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것, 그리고 내가 여기 있어도 좋구나 하고 가슴 뜨겁게 느끼는 것입니다. 미숙님은 일터에서 손님들이 물건을 쉽게 고를 수 있도록 보기 좋게 채워넣고 계시죠? 그건 분명 누군가의 손과 발이 되어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는 한 번도 짚어보지 못했는데, 그럼 미숙님이 그곳에 서 계실 이유 충분하지 않나요? 네. 미숙님, 앞으로 살아갈 날이 깁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살아갈 거창한 까닭을 찾으려 억지로 애쓰지 마세요. 그저 오늘 하루를 꾹꾹 눌러 담아 정성껏 살아내면 됩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아침밥을 먹고 일하러 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삶의 의미는 훗날 뒷모습처럼 자연스레 따라오는 법이니까요. 지금 당장 무엇을 위해 사는지 막막하더라도 5년 뒤, 10년 뒤에 뒤돌아봤을 때, 아, 그때 주저앉지 않고 씩씩하게 걸어오길 참 잘했다 하고 빙그레 웃을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외로움도 텅 빈 마음도 다 끌어안은 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왠지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 풀린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미숙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약속해 주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장 드시고 싶은 걸 챙겨 드세요. 달콤한 단 과자도 좋고 따뜻한 국밥도 좋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독이고 상을 내리는 일도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배우자를 잃은 많은 분이 이 깊고 서늘한 물음에 부딪힙니다.
오랜 세월 누군가를 알뜰히 거두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그 빈자리가 주는 헛헛함은 끝없이 깊습니다. 하지만 상담자가 전한 말은 내가 숨쉬고 존재하는 것 그 자체에 참된 가치가 있다는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눈물겨운 이야기였습니다. 아침밥을 차려 먹고 땀 흘려 일하고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는 일. 그런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 하나하나가 사실은 나 자신을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흔적입니다. 의미는 나중에 자연스레 따라온다. 이 말을 가슴속 깊이 새겨주세요. 지금 당장 조급하게 마침표를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둥글고 예쁘게 살아내는 것, 그 작은 발걸음이 모여 훗날 참 잘 살아왔다고 미소 지을 수 있는 내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8장 외로움을 나란히 곁에 두고 걷는 일상. 그로부터 또 몇 주가 흘렀습니다. 미숙 씨의 일상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는 극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들이마시는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미숙 씨는 누군가를 만나러 집을 나섭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영자 언니? 저 미숙이에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고맙다는 인사 꼭 전하고 싶어서요. 미숙 씨, 당연히 좋지. 그럼 사거리 찻집에서 보자. 찻집에서. 미숙 씨, 어때? 일 시작했다며? 네, 동네 상점에서 일주일에 이틀씩 물건 채우는 일 하고 있어요. 처음엔 덜컥 겁도 났는데 지금은 사람들도 만나고 몸 움직이는 게 즐거워요. 그거 참 다행이네. 미숙 씨, 왠지 낯빛이 확 달라진 것 같아. 정말요? 예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밝고 환해졌어.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사실 일자리 알아봐주던 곳에서 참 고마운 분을 만났거든요. 그분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살아 숨쉰다는 것, 그 자체에 눈부신 가치가 있다고요. 참 곱고 따뜻한 말이네. 저는 평생 누군가를 뒷바라지하며 살아와서 남편이 떠나고 나니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지 앞이 캄캄했거든요. 그런데 그분께 배웠어요. 나 자신을 아끼고 다독이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라고요. 내가 튼튼하고 씩씩하게 지내는 게 자식들 근심을 덜어주는 길이기도 하다는 걸요. 맞는 말이야, 미숙 씨. 이제야 제대로 앞을 보고 걷게 되었네. 다 영자 언니 덕분이에요. 그때 언니가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전 아무것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만 있었을 거예요. 생활비 문제, 재산 문제, 다시 일하는 것까지 전부 언니가 이끌어줬잖아요. 난 그저 등만 살짝 밀어줬을 뿐이야. 제 발로 당당하게 흙을 밟고 일어선 건 미숙 씨 자신인걸? 언니,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언니는 지금 행복하세요? 글쎄, 행복한 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오늘도 아침에 눈 떠서 밥 먹고 일하러 가고 이렇게 미숙 씨랑 구수한 차도 마시고 있잖아. 이 정도면 참 괜찮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됐어. 매일매일이 잔치처럼 특별할 필요는 없지. 그저 오늘 하루를 정성껏 보듬고 살아내는 것. 어쩌면 그게 나만의 작고 단단한 행복일지도 모르겠네. 그러네요. 저도 언니처럼 그렇게 마음먹고 살고 싶어요. 미숙 씨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 오늘 이렇게 나를 찾아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잖아. 그것 자체가 미숙 씨의 어여쁜 마음을 스스로 귀하게 여겼다는 뜻이야. 언니, 고마워요. 자자, 눈물 닦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날이 한참 남았으니까 함께 어깨동무하고 천천히 걸어가 보자고. 네. 오늘도 하늘이 참 맑습니다. 아침밥을 지어 먹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일터로 향합니다. 앞으로 어떤 날들이 굽이굽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란 걸 알았으니까요. 앞서 걸어간 언니가 있고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단해진 나 자신이 있습니다. 의미는 뒷모습처럼 나중에 따라오는 법. 그러니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하루를 온 마음 다해 살아내려 합니다. 외로움은 영영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이라면 누구나 평생 안고 가야 할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그 먹먹한 외로움 속에서도 일상은 다시 조용히 싹을 틔웁니다. 미숙 씨는 스스로 몫을 챙기고 가족과 진솔하게 마음을 나누고 새로운 일터에 당당히 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살아 숨쉰다는 것 그 자체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땀 흘려온 삶은 정말 위대하고 눈부십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밥을 숟가락 가득 떠먹고 일터로 나서는 것. 그런 평범한 하루하루가 사실은 가장 빛나는 삶의 의미 아닐까요? 뜻은 나중에 맺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발걸음을 재촉할 필요 없습니다. 외로움도 텅 빈 가심도 따뜻하게 감싸 안은 채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내디디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앞으로 길게 이어질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의 눈부신 첫 장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60세를 넘어 훗날 홀로 남겨졌을 때 가장 두렵고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쪼들리는 돈, 깊어가는 외로움, 무너지는 건강, 아니면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인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울렸다면 잊지 마시고 꼭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